자, 두 번째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데이터와 소프트 파워,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산업혁명과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이 4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까지 오게 되면서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특히 이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게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내외 CEO들이 예전에 앞으로 데이터가 승자와 패자를 가릴 것이다, 또는 실제 아마존의 CEO였던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 우리는 데이터를 절대로 내다버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카드, 우리는 더 이상 금융회사가 아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기업이다 등등등의 어떤 발언을 하실 정도로 실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가장 기반적인 어떤 기술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실제 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죠? 소프트 파워.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배우다 보면 하드웨어, 어떤 장비라든지 어떤 부품들, 이런 걸 하드웨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컴퓨터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어떤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실제 예전에는 많은 나라들이나 국가나 기업, 각각의 개인들이 어떤 물리력 또는 군사력, 이런 것들을 하드 파워라고 본다면은, 실제 지금은 어떤 컨텐츠, 그 다음에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이 어떤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로 하드 파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꼭 어떤 기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중문화의 전파라든지 어떤 표준의 채택, 그 다음에 도덕적인 우위의 확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어떤 그룹이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BTS입니다. 그죠? 실제 보게 되면 기술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하루 만에 세계적인 신기록을 끼우면서 뷰 신기록을 깨기도 하고요. 이러한 그 다음에 어떤 한국을 알리게 되는, 대중문화를 전파하게 되고 한국을 알리게 되는 대표로서 큰 힘을 가지게 되죠. 자, 여러분이 실제 보게 되면 제가 여기에 팡이라고 써놨습니다. 실제 이제 주식시장에서 예전에 많이 얘기하던 약자의 단어인데, 논문이나 이런 데들도 자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에 보통 이제 5개의 빅5 기업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 글자를 따서요, 팡이라고 얘기를 했죠. 앞에서 보다시피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넷플릭스, 구글이었습니다. 이 5개의 기업들을 우리가 분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세계적으로 이 시장을 정복할 수 있었느냐 봤더니 이제 가장 핵심인 인터넷과 컴퓨터를 지배했더라. 즉,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학습하고 선행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제공을 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에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각각 자기만의 플랫폼들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실제 트렌드를 이끌어 나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당시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심플화되고, 그 전에는 좀 화려하고 그 다음에 뭔가 기능이 많고 이런 어떤 홈페이지들이 줄을 이루는 시점에서 페이스북이 가지게 되는 심플하고 서로의 간단한 어떤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쉬운 어떤 접근들, 그 다음에 공유, 이런 것들이 트렌드를 가져갔었죠. 애플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실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기반으로 이제 단순한 어떤 제스처로 핸드폰을 제어하고 거기에 갖가지 기술들을 접목함으로써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아마존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실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드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실제 빅데이터 시간에 나올 겁니다만은 새벽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빠른 배송,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선도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는 이제 어찌됐든 컨텐츠를 기반으로 영향을 미쳤고, 구글 정말 무서운 기업이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것들을 네,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기업들의 그때 당시에 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각자의 플랫폼을 통해서 독자적인 어떤 생태계 구축을 성공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넘어오면서 이 팡이 균열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많이 나오던 얘기인데, 실제 팡이 균열이 일어났다. 이 중에 몇 개 기업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실제 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사건도 있었고요.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컨텐츠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영상과 이미지를 선호하는 어떤 시장을 잘 예측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실제 국내 같은 경우도 실제 지금 여러분들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보다 훨씬 앞서죠. 그런 어떤 형태처럼 이번에 이름도 바꿨습니다만은 메타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팡의 시대가 저물고 마가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팡에 있다가 실제 떨어진 기업이 페이스북하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넷플릭스죠.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실제 암호가 네, 유출이 된다든지 뭐 그 다음에 컨텐츠가 한계를 가진다는 어떤 네, 새로운 컨텐츠들이 빠르게 재생산되지 못한다는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로 네,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좀 하락세를 겪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떠오른 기업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실제 네, 뭐 나머지 기업들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은 그대로 있고요. 구글은 네, 새롭게 떠오른 기업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실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이제 뭐 세계적인 기업이었습니다만은 앞에 팡의 빅5에 못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뭐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의 감성 자극이라든지 그 다음에 흐름에서 조금 뒤처진 어떤 평가를 많이 받았다가 실제 네, 데이터베이스와 이 데이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서비스를 확장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도 상당히 약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이러한 어떤 흐름에서 끊임없이 변화와 노력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 커다란 기업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한순간에 올라올 수도 있고 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의 시대는 워낙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뭐 지금 당장의 것들은 뭐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영상 쪽의 일을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 뭐 10년, 20년 뒤에 제가 이러한 체력과 네, 어떤 또 머무르다가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저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개개인들이 네, 개개인뿐만 아니라 거대한 기업들도 흐름에 네, 뒤처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잘 나와져 있는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실제 보게 되면 4차 산업혁명에 수많은 어떤 기술들이 이렇게 네,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중에 이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빅데이터죠. 제가 시작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네,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실제 보게 되면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네, 어떤 현상이 오게 되느냐, 이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확률이 높아지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빅데이터 시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한 학생의 카드 내역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한 달치 카드 내역 데이터가 있으면 무엇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한 달치 카드 내역 데이터에 물건을 사거나 자연스럽게 생활을 한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물건을 샀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문화생활을 했거나 모든 것이 이제 카드 내역 데이터에 나타나겠죠. 그러면 저는 그 학생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해에 사는지도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더 많으면 뭐도 할 수 있습니까? 네, 뭐 성별분을 넘어서서 연령대도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달의 데이터가 아니고요, 1년치 데이터라든지 더 수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더 특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판매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사람에게 제가 뭐 어떤 좋아하는 이성이라고 한다면 네, 실제 그 사람의 취향을 분석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이러한 데이터가 사람의 어떤 분석 능력을 넘어서서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분석하니까 뭐가 되더라? 확률이 높아지더라 하는 얘기죠. 이런 데이터 분석이. 그러면 이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살아오다 보면 어떤 확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저도 뭐 강의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게 됐을 때 누가 저 뒤에서 누가 쳤어요? 그럼 돌아봤을 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아는 사람이에요. 인사를 하게 되죠. 고개를 숙이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의 행위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살아오면서 학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컴퓨터도 만약에 이러한 자료를 줘서 확률이 높은 어떤 행위나 아니면 행동 또는 판단으로 옮길 수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지능을 배우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으로 할 수 있겠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오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실제 이런 인공지능을 어디에 탑재하자? 실제 어디에 탑재를 합니까? 사물들에게 집어넣자. 우리 책상 또는 이런 모니터, 그 다음에 뭐 냉장고 또는 뭐 세탁기 등등 모든 사물에 이런 인공지능을 집어넣자. 이게 바로 뭡니까? 4차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인터넷 오브 싱즈입니다. 싱즈. 여기 나오는 T는 약자가 안 적혀 있는데 싱즈입니다.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우리말로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물 인터넷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모든 것에 이제 사물뿐만 아니라 뭐 생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적용을 시켜서 모든 것에 인공지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집어넣음으로써 많은 것들을 확장해 나가자. 이걸 이제 만물 인터넷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해놨는데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요.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로봇에 탑재를 하고 이 로봇뿐만 아니라 갖가지 사물과 사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탑재되는 것. 이런 세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바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용어인 비트와 바이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잘 모르고 있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실제 우리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바보입니다. 하나의 공간이 있을 때 전기가 있냐 아니면 전기가 채워졌느냐 전기가 채워지지 않았냐 이거밖에는 모릅니다. 즉 하나의 메모리가 있다고 한다면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ON 또는 OFF로 표시해야 되는데 이걸 간략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 1, 0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컴퓨터가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는 전기를 담았다가 전기를 뺐다가 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상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컴퓨터는 이진수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0과 1을 사용하는 이진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기가 있냐 없냐밖에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1, 0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두 개가 있으면 메모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메모리 공간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표현할 수 있는 상태는 몇 개냐? 자, 지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모리가 하나가 있을 때는 표현할 수 있는 상태는 뭐밖에 없습니까? 켜졌느냐? 꺼졌느냐죠. 그러면 여기다 의미를 담습니다. 제가 여기에 의미를 담을 때 A, B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1, 0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꺼졌느냐 켜졌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 여기 공간에 보시게 되면 화재 발생기 같은 거 있죠. 전구가 하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불이 났다와 불이 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상태만 우리가 대입을 할 수 있죠. 반쯤 켜졌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건 고장이거든요. 즉 켜졌느냐 꺼졌느냐 이 두 개의 어떤 의미를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메모리가 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두 개의 메모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둘 다 꺼졌을 때 뒤에 게 켜졌을 때
앞에 게 켜졌을 때, 둘 다 켜졌을 때, 즉 몇 가지 상태가 나옵니까? 네 가지의 상태가 나오는 거죠. 네 가지의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십진수로 하게 되면 뭐 여기다 하나씩 대입을 하게 되면 0, 1, 2, 3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꼭 0, 1, 2, 3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0, 1, 2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줘도 상관없고요. 여기에다가 A, B, C, D 이런 식으로 규칙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네 두 개의 메모리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네 가지가 되게 되는 거죠. 3개가 메모리가 있다고 한다면 메모리 3개가 있다고 한다면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8개가 되죠. 2개가 있을 때는 4개. 그 다음 메모리 세자가 4개 있을 때는 네 상태가 몇 개가 나온다? 16개의 온오프의 상태가 나오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붙이게 되면 네 뭐가 됩니까? 실제 갖가지 데이터가 누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식을 외우게 되는 게 n개의 비트가 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2의 n승계로 나아간다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개 비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일은 거의 없고요. 여러분들 이제 계란 한 판이 30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연필 한 다스가 12개 아닙니까? 즉 다스니 한 판이니 하는 묶음의 단위를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묶음으로 많이 처리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서도 이 묶음으로 처리를 뭐 하느냐? 8개 묶음으로 많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개 묶음의 처리 단위인 바이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즉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8개 메모리를 묶어서 우리가 1바이트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게 1바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8비트니까 2의 8승계죠. 즉 이거는 256개의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1바이트는 표현할 수 있는 상태의 개수 256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배우시다 보면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건 십진수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저장할 수 있는 건 0하고 1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진수로 바꿔서 저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로 낮춰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수업 같은 거 들으시면 뭐 하게 됩니까? 뭐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꾼다든지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꾼다든지 이런 막 문제를 푸는 이유가 실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건 꺼졌느냐 켜졌느냐 밖에 저장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십진수 한 100 제가 한 112를 십진수라고 하죠. 112를 우리가 저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컴퓨터에 저장하려면 이진수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이진수의 단위인 2의 0승 1, 2의 2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64, 그 다음에 128이 되게 되는데 실제 128에 1이 오게 되면 128의 의미를 가져가야 되니까 제가 이진수 바꾸는 건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자, 제가 이진수 여기 1을 쓰게 되면 이진수 자릿수에서 여기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이니까 2의 6승의 자리에 1이 오게 되면 일단 64의 의미를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럼 일단 64의 의미를 가져왔으니까 2에서 4 빼면 얼마입니까? 6, 7, 8인가요? 1 빌려왔으니까 10에서 6 빼면 48이 되겠죠. 자, 계산 잘못하면 보정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32의 숫자를 가져오게 되니까 32 크기를 가져오면 8에서 2 빼면 6, 16이 남네요. 그죠? 그러면 또 1을 가져오게 되면 이제 크기를 다 가져왔으니까 자릿수 채우게 되면 112는 이진수 1110000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십진수는 이렇게 세 자리로 표현이 되는데 이진수로 표현하다 보면 0과 1을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진수의 단점 중에 하나는 표현이 길어지게 되죠. 이 표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실제 표현의 범위가 표현이 길어지는 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네 자리를 묶죠. 네 자리를 묶어서 지금 앞에는 0이라고 보게 되면
네, 이렇게 0이라고 보게 되면 결국은 8이 2의 3승 아닙니까? 16은 2의 4승이기 때문에 8진수 한 자리는 이진수 세 자리, 즉 이진수 네 자리는 16진수 한 자리와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이 8이 2의 3승이고 16은 2의 4승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진수는 보통 이제 8진수는 요즘에 잘 안 쓰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거 16진수 0이고요. 여기에 0, 1, 1로 하게 되면 여기 1, 2, 4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 6, 7. 그러면 16진수 7, 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렇게 자세한 거는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16진수의 전환과 이진수의 변환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컴퓨터 교육 등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두실 것은 왜 16진수를 쓰느냐? 이진수의 표현이 너무 길어지더라. 근데 이진수 네 자리는 16진수 한 자리와 맞딱 떨어지더라. 딱 맞아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진수의 표현이 길어지는 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6진수와 8진수를 쓰게 된다 정도만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첫 시간에 뭐 다른 설명 안 드리고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물어보게 되면 보통 아날로그 하면 아날로그 시계, 그 다음에 디지털 하면 뭐 컴퓨터 또는 뭐 디지털 10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아날로그 시스템이죠. 아날로그 시스템이죠. 또는 디지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걸 제가 조금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아날로그 신호인 소리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아날로그라고 하면요. 실제 제가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이 아날로그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유사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상사형의, 비슷한 형태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아날로그의 정의를 보게 되면 자연현상에서 존재하는 연속적인 값들의 집합이다라고 합니다. 값들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아날로그. 대표적인 아날로그 신호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 그 다음에 압력. 그 다음에 좀 이따 다룰 소리. 그 다음에 빛.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적인 자연현상에 존재하는 연속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는 값들의 집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온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뭐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도 온도계니까. 여러분 집에 이제 온도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계가 있을 텐데 수은지가 밑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걸 24시간 쳐다본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온도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날이 지나면 좀 추우면 내려가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거를 시간대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라 시간대로 분석을 하게 되면 올라갔다가 낮에 올라갔다가 밤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름이 되면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값이 변화하겠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자연현상에서 변화하는 모든 값들을 우리는 아날로그 값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신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날로그 신호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소리입니다. 자, 지금 아래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소리의 원리를 보게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지금 제 목에 성대가 있습니다. 그죠? 소리를 내는 기관이죠. 간단하게 소리의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성대가 있습니다. 자, 이 성대에서 공기 중에 자, 여러분의 귀와 제 입 사이에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한다면 무수히 많은 공기들이 있습니다. 공기에 입자가 존재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밀입자가 존재합니다. 그 양이 뭐 일반적일 때는 아무런 압력을 주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균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성대를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밀을 반복하면서 자, 보세요. 밀면 어떻게 됩니까? 제 앞에 있던 공기가 밀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당기면 당겨오게 되겠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면 여러분과 저 사이에 네, 유리관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유리관이 하나가 있는데 실제 유리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합시다. 물이 채워져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쪽에 판때기를 하나 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밀었다가 당겼다 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이 물이 네, 압력에 제가 소미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겠죠. 파동을 가지고. 그럼 반대쪽에 뭐가 있다고 한다면 얇은 막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시간을 두고 밀고 당긴 양이 파동에 의해서 전달돼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밀고 당긴 양의 변화만큼 공기 중에 네, 입자들이 파동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여러분 뒤에 있는 귀에 있는 고막이 어떻게 됩니까? 네, 움직인 양만큼 여기서 밀고 당긴 양만큼 어떻게 돼요? 움직이게 되겠죠. 귀에. 물론 이제 귓바퀴가 소리를 모아주고요. 이 웨이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고막이 움직임으로써 실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고막이 움직여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고막이 연결된 관 안에 이제 액체가 차져 있는데 그 액체 안에 한 10,000개의 선모가 있습니다. 그 선모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청신경이 자극됨으로써 우리가 소리가 듣게 되죠.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이 소리도 어떻게 됩니까?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값이죠. 이렇게. 제 성대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잖아요. 그죠?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네, 아날로그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소리도 아날로그 신호다. 그 다음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나 이런 형광등에서 내려오게 되는 빛들이 파장을 가지고 파의 어떤 형태로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의 어떤 형태로서 전달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네, 기본적으로 아날로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아날로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디지털이냐 하는 것들은 보통 아날로그 시스템이냐 아니면 디지털 시스템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 예가 이제 소리로 예를 들어 드리게 되면 자, 제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성대를 자극시켜서 실제 소리의 변화가 오죠. 그럼 앞에 공기의 진동이 올 겁니다.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날로그 변환 시스템이 바로 뭐죠? 마이크죠.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실제 이 마이크는 여러분 요것만 기억을 해줍시다. 실제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FBI라고 부르는데 FBI 네 실제 FBI 물리 시간에 배웠죠. F 힘, B 자기, I 전기. 우리 물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원리만 알아둘게요. 힘과 자기가 있으면 뭐가 생긴다? 전기가 생기고요. 전기와 자기가 있으면 힘이 생기고요. 힘과 자기가 있으면 전기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가 생활에서 자연 현상에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가 아니라 일반 다이나믹 마이크, 우리 노래방에서 보는 기본적인 마이크들 같은 경우에 무거운 이유가 이제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석이 존재하죠. 자석이 존재해서 B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 앞에 보게 되면요. 이 뚜껑 앞에를 보게 되면 열면 얇은 진동판이 있습니다. 이 진동판이 있게 되는데 제가 아 하고 소리를 내게 되면 이 진동판이 어떻게 됩니까? 앞뒤로 움직이게 되겠죠. 고막의 원리와 똑같이. 즉 힘을 받게 됩니다. 즉 힘 F와 자기 B가 있으니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뭐가 생성이 됩니까? 이와 유사한 비례한 전기 신호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러한 전기 신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마이크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다이나믹 마이크에는 배터리를 넣지 않아도 전기가 나오는 이유가 자성과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을 해내는 거죠. 근데 이 신호가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앰프 같은 걸로 이 소리를 이렇게 키워주죠. 그죠? 그래서 전기선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전기 신호가 가게 되고요. 반대편의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실제 스피커가 있을 때 이렇게 스피커가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스피커 뒤쪽에 혹시 뜯어진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피커 뒤에도 뭐가 달려 있습니까? 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피커선 뒤쪽으로 전기가 들어오고요. 자기가 있으니까 뭐가 생성됩니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힘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콘이 움직이게 되죠. 소리를 우리 성대 역할과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 음압을 만들어서 소리를 내게 되는 게 기본적인 소리의 전달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소리를 만든 기본적인 아날로그 신호가 그와 유사한 뭐가 생기게 되죠? 전기 신호로 생성이 되죠. 연속적인 전기 신호가 되게 되겠죠. 앰프를 통해서 키워줘도 전기 신호는 연속적으로 신호가 만들어져 있다가 공기 중에서 또다시 뭐가 됩니까? 동일한 신호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자기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원소스인 아날로그 신호를 유사한 전기 자기의 신호로 바꿔서 전송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아날로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날로그 시스템이 아날로그가 조금 뭐가 안 좋더라? 실제 전송이나 저장이 힘들더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전기를 보내게 되면 갖가지 막 상황들에 의해서 여기 뭐가 생깁니까? 노이즈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성을 지닌 테이프 있죠.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경우에 옛날 카세트 테이프나 VHS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에 자성이 가득 차져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줍니까? 이 신호의 크기에 의해서 오히려 자성을 지워줍니다. 그러면 신호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겠죠. 자성을 지워주면 테이프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성을 지워주거든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또 그 크기가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아날로그 시스템들이 전기의 간섭을 받을 수도 있고 저장이나 전송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장하거나 힘들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도 쉽게 보면 소리를 2배 키우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분기, 적분기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기 신호를 키우는데 이것도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비효율적이더라. 그래서 뭐 하자. 이걸 조금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저장을 해보자. 자, 효율적으로 어떻게 저장을 하겠느냐? 바로 숫자화 하자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지털 하게 되면 뭐뭐화 하는 거잖아요. 결국 숫자화 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아날로그 신호를 숫자화해서 저장하자. 그러면서 저장, 전송, 처리하자. 이게 바로 디지털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없는 디지털은 없습니다. 기존의 가장 기본적인 건 자연 현상에 존재하는 아날로그 신호들을 우리가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디지털로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신호가 있을 때 우리가 소리 신호라고 한다면 뭐 제 목소리에서 나온 걸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만들었겠죠. 근데 이걸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전기를 그대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 샘플을 취하자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숫자를 다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한다면 숫자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저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샘플을 취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아날로그 신호는 원본 신호를 그대로 유사한 형태로 옮겨가지고 전송, 저장, 처리하는 기법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숫자화해서 저장하는데 이걸 더 잘게 쪼개면 다 잘게 쪼갤수록 무한대까지 쪼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일정 간격으로 뭘 취하자? 샘플을 취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샘플을 이렇게 4개만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샘플을 많이 취하면 많이 취할수록 어떤 장점이 있느냐? 원본 신호에 가깝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원본 신호에 가깝게 저장이 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샘플을 적게 취하면 원본 신호와는 조금 차이를 보이게 되겠죠. 대신 데이터의 크기는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의 가장 좋은 것은요. 더 잘게 쪼개면 더 잘게 쪼갤수록 원본 신호와 같아지게 됩니다. 근데 더 작게 샘플을 할수록 원본 신호와 차이를 보이지만 데이터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주는 게 제일 좋죠. 자, 먼저 샘플링, 즉 표본을 취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 4레벨 양자화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4레벨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2비트를 줬다라고 한다면은 2비트를 줬다고 한다면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게 몇 단계밖에 없어요? 0, 1, 2, 3, 4단계밖에 없죠. 네, 2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몇 개니까 2의 2승계, 즉 4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실제 저장할 수 있는 구간이 0, 1, 2, 3의 구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 요걸 양자화. 지금 이 두 개의 데이터는 실제 샘플링 됐을 때는 다른 데이터지만 실제 양자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은 데이터가 되게 되는 거죠. 왜? 2비트밖에 안 줬으니까 단계가 구간이 4단계밖에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제가 4비트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비트를 주게 되면 8레벨 양자화, 2의 4승이니까 16레벨 양자화가 이루어지니까 실제 여기 구간이 16개 구간으로 나눠지게 되니까 훨씬 Y축에서 더 원본 신호와 가까운 신호가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당된 메모리에 뭘 통해서 할당된 메모리를 통해서 양자화 시키는 것을 정규화 시키는 것을 양자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과정으로 이 양자화된 값을 0과 1의 이진수로 바꿔주는 과정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부호화 과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은 앞에서 봤었던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가 뭘로 바뀌게 됩니까? 10의 띠로 바뀌게 되죠. 지금 보게 되면 4레벨 양자로 하게 되면 이 구간이 11, 11, 10, 01, 00, 01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장점을 가지게 되냐? 실제 이제 아날로그 신호의 이 사이사이의 값들을 날려버린 어떤 데이터의 오류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저장하거나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저장, 전송, 정보 처리들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D 같은 거 보게 되면 요런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44.1kHz 16비트 나오게 되는데 앞에 44.1kHz가 무슨 뜻이에요? 1초에 44,100번의 샘플을 한 소리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16비트라고 한다면 양자화를 하나하나의 여기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16비트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2의 16승의 단계로 양자화했다. 이게 CD 음질이 되는 거고 스테레오는 이제 레프트 소리, 라이트 소리 두 개의 소리를 저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영상 이제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샘플링, 양자화, 부호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래서 픽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우리가 픽셀을 저장할 때 앞에 컴퓨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하나하나의 사각형의 점들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각형 점에 몇 비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겠죠. 실제 하나의 픽셀에 1비트씩을 줬다 그러면 1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2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2개니까 색상도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1비트 이미지 보게 되면 흑백으로 딱 2개의 색상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1비트 이미지라고 해서 꼭 흑백만 있는 건 아닙니다. 1비트 갖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빨강, 노랑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도 만들 수 있죠. 어쨌든 색상은 2개밖에 못 가집니다. 그 다음에 2비트 이미지면 당연히 4개의 색상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8비트 이미지면 256개의 색상, 즉 256이 왜 나옵니까? 2의 8승계의 표현을 가지게 되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24비트 컬러 체계를 많이 이용하게 되죠. RGB, 빛의 3원색인 R8비트, G8비트, B8비트에서 합이 하나의 픽셀에 24비트를 주는 즉 3바이트를 할당하는 색상 체계를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제 비트 수를 많이 주려 하더라도 요즘에 처리가 되다 보니까 10비트 이미지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거기서 10비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RGB에다가 이제 보통 10비트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실제 더 깊은 색상, 더 많은 색상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의 수도 갈수록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영상에서 여러분 2K, 4K 하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2K, 4K 하게 되면
가로점의 개수가 몇 개요? 실제 가로점의 개수가 2K란 얘기죠. 네, 4K는 요 가로점의 개수가 4K가 되는 거고요. K는 뭐죠? 10의 3승이니까 정확하게는 네, 2000이 K가 의미하는 건 1000입니다만은 컴퓨터의 1000은 2의 10승인 이제 1024라서 2K 이미지 또는 2K 영상이 얘기하는 건 가로점의 개수가 2048개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약 2000개죠. 그 다음에 만약에 4K 영상이다, 4K 이미지다라고 한다면 가로 픽셀의 개수가 4096개를 가지게 되면 이제 4K 이미지가 되겠죠. 그러면 2K보다 더 작은 어떤 이미지들이 이렇게 점에 두게 되니까 해상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유사한 용어로 이제 FHD,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초고화질 이런 것들 얘기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2K하고 FHD하고 네, 거의 유사하고요. 4K하고 UHD하고 또 유사하죠. 근데 FHD 하면 실제 가로점의 개수가 몇 개냐면 실제 1920개입니다. 즉 2K하고 조금 차이를 보이지만 약 2000개로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규격이 좀 다른 거는 이제 방송에서 쓰는 것과 뭐 영화나 뭐 이쪽 분야에서 쓰는 것들이 좀 용어가 다르게 쓰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2K하고 뭐 FHD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가로 픽셀의 점의 개수를 얘기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 단위를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 실제 갈수록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가 커지죠. 우리가 비트, 킬로바이트가에서 넘어가서 메가바이트 이렇게 되게 되는데 공을 붙이기가 네, 이제 또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킬로라고 하면 10의 3승 1000을 의미하게 되죠. 근데 1000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1000을 킬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kg 하게 되면 1g에 1000배, 1km 하면 1m에 1000배, 1kB 하면 정확하게는 1024바이트입니다만 약 1000바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0의 6승을 의미하는 단어인 메가가 있죠. 메가 약자로 이제 대문자 M을 쓰게 됩니다. 메가바이트 하게 되면 10의 3승 바이트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이 이제 10의 9승을 의미하게 되는 기가. 그죠? 기가. 그 다음에 10의 12승을 의미하는 테라.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가에서 기가로, 기가에서 테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실제 이 넘어오는 과정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네.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근데 요즘에는요. 컴퓨터의 성능이 워낙 빨라지고 네트워크의 성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양이 순식간에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 판단할 수 없는 양의 데이터, 평가할 수 없는 데이터가 늘어나지만 이걸 누가 판단해 주더라? 컴퓨터가 판단을 해주더라. 그래서 이 데이터가 하루에 뭐합니까? 사람들이 막 올리는 것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양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10의 14, 15승을 얘기하는 페타, 그 다음에 엑사, 제타, 10의 3승씩 올라갑니다. 제타, 요타까지 요즘에는 이런 단위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데이터의 중요성, 그 다음에 갈수록 발전하는 컴퓨터의 기초에서 이제 비트와 바이트, 그 다음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단위가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게 되느냐? 네,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바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기존에도 데이터는 많았지만 지금은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이 데이터들을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빅데이터가 뭘 할 수 있고 또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가치를 보이게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